박영환의 시사 1번지 오늘은 특집 생방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11.6 재보선 이제 모레 공식 선거 운동을 앞두고 열기가 뜨거운데 지금 한창 바쁘실 두 분이 지금 영광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시고 전남 도당위원장, 이번에 영광군수 재선거 상임 공동위원장 맡고 계시죠, 주철현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철현입니다. 자, 조국혁신당의 정치기 의장이시고요. 광주시당 위원장으로 이번에 영광군수 재선거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신 서황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의 아들 서황진입니다. 네, 영광을 강조를 벌써 해주셨습니다. 영광 출신입니다. 네, 두 분이 이제 아침에 KTX 뭐 타고 올라오신 거죠? 네. 네. 자, 이 선거전이 한창인데 금쪽 같은 시간을 할애해 주셨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씀 거침없이 속 시원한 토론 부탁을 드리고요. 벌써 댓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자, 민주당, 조국혁신당이 오늘은 한판 뜨는 날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오늘 토론 은근 기대된다. 자, 특별 토론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또 비방보다는 건전한 토론 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있고요.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같은 배를 탄 사람끼리 제발 싸우지는 마세요. 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실시간 소통 댓글 환영하고요. 오늘도 유튜브 보시는 분들께서 혹시 두 분 의원에게 뭐 묻고 싶은 내용도 있을 겁니다.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 물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촌철살인의 좋은 댓글 한 분 뽑아서 토니모리 UV 마스터 키젠맘 선크림 선물로 드립니다. 자, 이번 선거전은 열기가 이제 뜨겁다 못해 이제 과열이다, 이런 이제 평가도 있습니다. 명국 대전, 호남 혈투, 언론들이 무척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목을 보면 자,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호남 정치 지형의 상당한 파장, 변화 이런 것도 예상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호남의 현재 민심이 어떤지 진짜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 주철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 곡성 군수 선거는 우리 민주당의 조상래 후보가 확실히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아마 우리 서 의원님께서도 뭐 동일하실 거라고 봅니다. 영광군수 선거는 추석을 전후로 해서 지역 민심에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요. 추석 전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조국당의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추석 연휴 직후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우리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스앤TV가 지난 23일에 보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우리 민주당의 장서일 후보가 39.3%의 지지를 얻어서 32.7%의 지지를 기록한 조국당 장현 후보보다 한 6.6%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추석 연휴 직후인 9월 19일하고 20일 날 실시된 여론조사인데 조사 시점이 우리 이재명 대표하고 당 지도부가 영광하고 곡성을 방문하기 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우리 민주당의 장서일 후보가 승기를 확실하게 좀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니까 방심하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께 지지를 호소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주 의원님께서는 추석 전에 저희 이제 KBC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그것과 조금 다른, 그러니까 조금 오차범위죠. 오차범위인데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판세를? 예, 조국혁신당이 전망하는 이 지금 호남 지역 판세는 기본적으로 뭐 아주 영광에서는 재미있는 백중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 선거는 사실은 일찍 조사한 것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좀 앞서는 걸로 나왔고 그 이후 조사는 좀 다른 결과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아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곡성에서는 우리 박웅두 후보가 굉장한 추격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영광이나 곡성이나 민주당의 어떤 후보 결정 과정이 조금은 내부에 이렇게 혼란도 있고 논란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이 호남의 장남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만을 결정하는 게 그동안의 이 호남에서 선거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호남에 새로운 아들이 생겼습니다. 조국혁신당이라는 새로운 아들이 생겨서 차남이 하나 생겼으니까 이 차남하고 장남 중에서 누가 효도를 더 잘할 것이냐,
즉 선거로 말하자면 누가 좋은 후보를 내고 좋은 정책과 좋은 지역 정치를 할 것인가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생겼다는 점에서 호남 유권자들 굉장히 반가워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정치 혁신이나 새로운 정치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는데 다만 너무 심하게 싸우지는 말아라 그런 여론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지금 소 의원께서 호남에 새로운 아들 사람이 생겼다. 효도 경쟁하자. 그런데 민주당은 그렇게 단순히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도 뭐 기본적으로 조국 당과는 함께 힘을 합쳐야지 우리 진보 세력이 연합해야만이 무능한 윤석열 정권 하루빨리 끝장낼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충분히 이제 협력을 하고 함께 나가야 되는데 다만 저희가 조국 당이 지난 3월에 창당된 이후에 우리 호남 찾아가지고 형제당이다, 큰 집이다, 연합하겠다, 함께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예. 갑자기 이번에 이제 후보를 영광하고 곡성에 공천을 하면서 조국 대표가 또 민주당 우리 부산의 김경주 후보 향해서는 사실 좀 왜곡해서 발언을 하셨어요. 또 사무총장은 민주당을 향해서 호남의 국민의 힘이다 이렇게 또 극한 망언까지 해서 참 선을 넘는 발언을 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호남민들의 그 심판 의지를 재확인하고 또 이처럼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똘똘 뭉쳐도 부족한 상황에서 민주당에 뿌린 호남에서 이렇게 진보적 진영의 균열을 만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좀 뭐 이왕 후보를 냈으면은 금도를 지키면서 좀 정책 경쟁 신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또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도 호남 고인물 주장에 대해서 또 상하기 시작한 물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소리가 나는 게 이제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 되니까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난 총선에서 이제 지민 비조해서 우당 관계였는데 가시도친 설전 오가면서 어쨌든 뭐 두 당 모두 공이 이게 분화 내지는 진보의 균열 아닌가 이런 또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지금 광주시당도 예. 맡고 있어서 광주의 유권자들 예. 또 호남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제 영광 곡성 유권자들을 꽤 많이 만나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봤을 때 가장 압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윤석열 검찰 독재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그러려면은 민주당과 조국 형제당이 똘똘 뭉쳐서 좀 제대로 싸워야 한다. 이 부분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호남 내에서는 지역 정치 혁신을 위해서 두 당이 건강하게 경쟁을 해라. 이 요구 또한 아주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호남에서는 그동안 민주당이 잘한 부분도 있지만 또 민주당 한 당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 자체가 더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호남에서는 건강하게 경쟁을 하고 반윤석열 투쟁에 대해서는 똘똘 뭉쳐서 좀 제대로 싸워라. 이게 저는 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정말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국 혁신당은 거기에 대해서 한치도 어긋남이 없고 반드시 그렇게 앞으로 행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영광과 곡성 선거 과정에서 아까 김민석 최고위원 표현도 나왔습니다마는 다소 거칠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선거라는 게 경쟁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너무 과도한 표현이라든지 또 사실에 어긋난 네거티브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민주당이 이 영광과 곡성 선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조금 과도하고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부분을 참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는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원에는 호남의 조국 혁신당이 후보를 내는 것 자체를 뭔가 그게 잘못됐다. 그걸 부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비난을 하는 그런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호남에서 조국 혁신당이 후보를 내는 것을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은 반윤석열 전선의 어떤 분열이다. 또는 정권 교체라고 하는 호남 유권자들의 열망에 배신하는 거다. 아주 심지어는 조국 대표는 고향인 부산에서나 하지 왜 호남에 오느냐 이런 표현들까지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그냥 한두 분이 아니라 우리 주철현 최고위원님을 포함한 아주 최고위원급 중요한 의원들 박지원 의원이나 김민석 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표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볍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남이 특히 영광 곡성이 반윤석열 투쟁의 전선이냐 그 전장이냐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심지어는 영광에는 국민의힘 후보도 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과 싸우거나 윤석열 정부하고 싸우는 전장이 아닌 곳인데 오히려 여기에서는 부패하고 좀 무능한 여러 가지 군정에 대해서 심판하고 민주당이 됐던 조국 혁신당이 됐던 제대로 된 후보, 좋은 정책을 가진 후보가 지역 정치를 좀 혁신하고 새롭게 만드는 것을 경쟁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것대로 좀 받아주시고 오히려 지금 호남 이외의 지역 여의도나 용산에서 지금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이 과정에서 조국 혁신당 쇄빙선은 민주당 본진하고 한치의 연대 협력 흐트러지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거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거를 잘하고 있는데 혁신 경쟁을 하는 영광과 곡성에서 후보를 냈다는 것만으로 그걸 가지고 비판을 하고 그러면은 정말로 이게 좀 본질을 제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다른 것을 좀 갖다 붙여가지고 영광과 곡성에서 좀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고 너무 가볍게 그런 대의를 끌어오는 것은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사실 조국 신당이 작은 벤처기업이라면 민주당은 삼성전자급의 대기업입니다.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급 대기업이 훨씬 더 어려운 곳, 어려운 상황에 험지도 개척하고 더 노력을 하고 조국혁신당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좀 통 큰 정치를 해줄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이제 주의원님 좀 반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대기업과 벤처기업이다 이런 비유도 있었고 또 이게 군수선거지 대선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왜 민주당이 그렇게 예민하게 하느냐. 사실과 어긋난 네거티브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게 뭐 저희도 이제 호남 민심,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호남 민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호남 민심은 하여튼 어떻게든 빨리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 하루라 빨리 끝장을 내라. 이런 것이 가장 큰 하여튼간에 우리 유권자들의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좀 지지부진하다고 이제 민주당을 질책을 하고 뭐 조국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이제 크게 주문을 하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뭐 이제 뭐 우리 조국당도 당연히 정당이기 때문에 호남 지역에 후보를 낼 수 있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호남 지역은 우리 진보 진영이 이미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고 세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좀 더 필요한 영남 지역에서 외연을 좀 확장하는데 함께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조국 대표께서 뭐 당 우리 소속 의원들 대부분을 이끄시고 주로 영광의 상주라고 계세요. 그래서 오히려 주력을 쏟을 때는 후보를 내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후보를 내는 건 좋은데 정말로 조국 당대표가 앞장서서 영광에서 한 달 살이를 하실 것이 아니라 부산서 한 달 살이 아니면 두 달 살이 계속해서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끝장내는데 외연을 확장하고 힘을 모으는데 도움이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방금 이제 뭐 저희도 이제 경쟁 정당이 있다는 것이 긍정적이다 이런 부분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우리 민주당의 경우에 영광군수 경선에서 6명의 후보가 곡성에서 4명의 후보가 도전해서 이제 공정한 룰을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통해서 경선을 거쳐서 이제 후보를 확정을 했는데 다양한 이력을 가진 후보들이 당원들과 국민들의 평가, 선택을 받아서 영광에서는 장세일 후보, 곡성에서는 이제 조상래 후보가 최종 공천이 됐어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공천을 받으면 본선은 어렵지가 않은데 그러나 이 내부 경선 과정이 정말 피를 말리는 치열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치 호남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뭐 경쟁이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내부 정말로 경쟁이 있다. 내부 경쟁이 본선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처절합니다. 처절하기 때문에 마치 경쟁이 없어서 경쟁당이 생겨서 뭐 주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전체적으로 뭐 다 수긍하기는 힘들고요. 우리 조국당은 신생 정당으로 영광군 후보만 보더라도 민주당 경선에서 공천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뭐 기습탈당한 후보를 이삭죽기식으로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조국당이 하여튼간에 좀 참신한 후보 공천은커녕에 참 좀 구태스러운 방식으로 그동안 탈당과 복당을 밥 먹듯이 반복해왔던 인물을 후보로 내세운 건데 이런 모습을 뭐 정당 간 경쟁으로 좀 미화해서 표현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호남에는 아무런 정치적 경쟁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아까 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정말로 치열한 내부 경쟁이 있어서 이미 이제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쟁을 거치기 때문에 반백년 이상 호남에서 우리 민주당의 지배적인 지위를
유치하면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네, 주 의원님 말씀이 이제 민주당의 시각 같기도 한데 조국 대표가 좀 너무 초반부터 영광살이 하면서 네. 다혈시킨 측면이 있다. 부산살이를 해야지 이런 말씀 해주셨고 그다음에 그 이 조국 혁신당이 일종의 세빙선 역할, 얼음을 깨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본진을 향해서 돌진하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방금 저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특히 이제 후보 관련해서는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민주당 내부 경선이 아주 치열하죠. 뭐 어마어마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의 이 본질이 뭐냐? 뭐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은 지금 국회의원,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장, 도의원, 군의원, 시의원 이것을 완전히 사실상 민주당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어떤 생태계가 생겨서 예를 들면은 영광 군수 후보를 선발한다. 물론 경쟁이 치열하죠. 그런데 그 경쟁의 어떤 시스템이나 형식이 어떠냐? 결국은 그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지배 구조가 아주 딱 짜여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거기에 제대로 충성하고 제대로 그 뒷받침을 하는 역할을 할 거냐, 거기에 얼마나 충실하냐라는 경쟁을 하게 됩니다.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군정을 하는 경쟁이 아니고 이 민주당이 아주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지배 구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거기에 잘 줄을 서고 충성하기 위한 심지어는 아주 부패한 행위까지 포함된 그런 경쟁 속에서 후보가 선발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군수들이 군정 과정에서 선거법 문제라든지 부패 문제로 자꾸 중도 하차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영광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가장 우려하는 것이 영광이 다시 한번 그게 반복되면 영광은 정말 무너질 것 같다. 이번에는 절대로 그런 후보가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런데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번 저희 당의 후보가 된 장현 후보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 그런 우려가 있고 그런 부패 또 전과가 있는 전력이 있는 후보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당헌 당규대로 사전에 좀 차단을 해서 이번 영광 선거에서는 좀 절대로 그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선거를 만들자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주장을 했는데 그거 자체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장현 후보는 오히려 영광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정확한 요구를 했고 민주당에서 그것이 수용되지 않으면서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이삭이 아니라 저는 지금 영광 군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그런 후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초기에 이제 조국혁신당이 영광이나 곡성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런 흐름을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금정 선거에도 엄청난 당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2명밖에 안 되는 의원들인데 4명씩 나눠 가지고 금정과 영광과 곡성을 나눠서 지금 책임위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대표다 보니까 세 군데를 다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요. 작은 당에서 그 정도 노력을 하는 것 자체는 예쁘게 봐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장세일 후보의 이제 뭐 사기 폭력 전과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좀 말씀을 또 상대당 후보에 대해서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그 조국당의 장현 후보 이제 민주당의 공천 신청까지 하고 뭐 이제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경선 직전에 이제 기습적으로 탈당해서 조국당에 입당해서 이제 공천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 저희 당을 향해서 상당히 거짓말을 좀 많이 하셨어요. 민주당에 공천 신청하고는 정작 8월 30일에 경선 후보자 등록 직전에야 당은 당규에도 없는 경선 배제 요청서라는 것을 이메일로 제출해놓고 9월 3일에는 본인 의지로 탈당계 제출해놓고 언론에는 사퇴당했다 이렇게 또 언론 플레이를 했더라고요. 개변을 퍼뜨렸는데 이어서 9월 24일에는 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는 당은 당규에 따라 진행된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 불공정이 있었다. 또 이렇게 호도를 하셨어요.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도저히 못 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것이고요. 이제 뭐 우리 민주당의 우리 장세일 후보에 대해서 전과를 문제 삼는데 폭력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데 20대 중반 혈기왕성할 때 35년 전입니다. 35년 전에 폭력 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때 이분이 이제 또 군의원 도의원하면서 다시 국민들 심판을 받으셨어요. 또 사기 전과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만 10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 전과는 저희가 문제를 안 삼습니다. 벌금형 전과에 불과하고 또 그 부분도 그 뒤에 도의원으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으셨거든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난 다른 정당인 조국당에서 정권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참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과연 후보가 정책적으로 얼마나 더 훌륭한지 아니면 지역과 지역민들과 얼마나 잘 어울리고 잘 아는지 그 지역에서 애양심이 있는지 함께 살아온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걸 기준으로 판단하셔야지 이미 국민들의 심판을 여러 차례 받은 30년 전의 정과를 말씀한다든지 또 벌금형 정과를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맞지가 않는 이야기고요. 지금 아까 말씀처럼 지금 민주당이 뭐 호남 지역에서 뭐 도의원, 군의원, 뭐 국회의원 이렇게 꽉 짜져가지고 말이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말씀하셨다는데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은 이번 영광 군수선거에서 우리 장세일 후보가 이렇게 고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직전 군수는 우리 민주당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무소속 후보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영광이 이제 호남 지역이긴 하지만은 좀 특이한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역적 특색이 있고 또 직전 우리 당 대표이자 대권 후보였던 이낙연 또 우리 대표의 고향이시기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좀 특이한 상황이 있어서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우리 영광 국민들이라든지 영광의 선출직 지방 의원들이 반드시 민주당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충성하거나 선택하지는 않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댓글이 진짜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혁신당 후보 지지, 민주당 후보 지지 엇갈립니다. 댓글 읽어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자, 군수선거가 역대 이렇게 뜨거운 적이 있었나? 야권이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자, 바닥 민심에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 조국 혁신당 돌풍 일으키고 당선될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영광은 조국 혁신당에 양보하는 것이 민주당의 미덕 아닌가?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호남도 정당 교체, 민주당 일당 독재 바꿀 때가 왔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22대 민주당은 다르다. 조국 혁신당 때문에 야권의 윤 정권 견제가 어려워질 거다. 이런 의견. 조국당, 용산을 향한다고 했던 쉐빙선은 민주당을 향한 쉐빙선인가? 이런 의견 주셨고요. 쉐빙선으로 윤석열 정권과 싸운다더니 지자체에서 민주당과 싸우고 있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제가 공정하게 세 건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외에 야권이 분열되면 현 정권에 힘을 실어준다는 건 호남도 잘 알고 있다. 야권이 단합되는 길이 뭔지, 누가 지역을 위한 인물인지 호남인들이 현명하게 선택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댓글인데요. 영광은 당선되는 후보가 영광을 안을 것이고 곡성은 떨어진 후보가 곡소리 나는 동네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재치가 있으시네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법적 공방으로 이제 또 번진 상황이잖아요. 후보를 두고 장현 후보가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 불공정성이 있었다, 허위 발언을 했다면서 이 장 후보를 전남 지방 경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거 맞나요? 허위사실 말한 게? 그 아까 주철현 위원께서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장현 후보가 이제 민주당 경선 과정에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일관되게 요구하고 주장했던 당헌 당규의 정신을 제대로 지켜달라라고 하는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현 후보로서는 그런 억울함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 의원님께서는 아마 영광에 거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깊이는 모르실 텐데 제가 참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경선 전에 누구로 후보가 결정됐다. 그 지역에 그런 영향을 끼치는 유력 정치인과 관계 속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그게 이제 진실인지 아닌지야 뭐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굉장히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제대로 된 공정한 경선을 요구했던 것이 아마 장현 후보의 요구였던 것 같고요. 네. 자, 반론 기회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당헌 당규에 따라서 원칙대로 했습니다. 30년 전의 정과, 지평류의 정과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래된 것이고 또 당 공관위에서 이 부분 건석할 수가 있어요. 집행유예 정과라도 이 부분은 문제 안 삼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결정을 했고 사기 벌금 정과는 아예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민주당 공천이 당헌 당규에 위배되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로 그냥 뭐 선전을 했으면서 또 그걸 또 많은 분들이 믿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건 잘못된 것이라서 원칙적으로 법정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당의 명예를 손상시킨 것이라서 선거법이 아니고 그래서 좀 발언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후보가 젊어서 한때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지만은 네. 그 뒤에 30년 세월이 흐르면서 국민들의 심판을 충분히 받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댓글을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영광에서 군수하려고 하는데 거기 집이 없으면 자격이 있는 거냐, 이런 글도 주셨고요. 반면에 집만 있으면 되냐, 부패한 사람이 군수할 수 있겠냐,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논란이 그겁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를 앞두고 이제 과열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각 당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아마 100만 원씩 그 어떤 기본소득 개념으로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도 130만 원 행복지원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는 이제 민주당 안에서 김부겸 전 총리 같으신 분은 니들 땅 팔아서 줄 거냐, 경솔하다, 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자, 요거는 지역적인 현실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그 예. 아까 후보 관련해서 한 네, 가지만 좀, 더 네. 언급하고 네, 네. 이 주제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주연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자질과 역량 이런 것들이 누가 뛰어난가, 이걸 잘 살피는 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자질과 역량을 따지는 부분에 있어서 장세일 후보가 폭력 전과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에 관한 사기 전과, 이것을 뭐 시간이 오래 지났다라고 해서 좀 뭐 평가를 하셨는데, 저는 특히 이 폭력 전과나 특히 그 보조금 권리에 관한 사기 전과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엄청난 예산을 운영하는 군정을 운영해야 될 군수가 그런 보조금에 관한 사기 전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자질상 상당히 의문을 제기할 만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만약에 민주당이 이번과 같은 그런 치열한 경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후보를 정말 공천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부분은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좀 더 그런 앞으로 영광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다시 한번 군정이 중단되는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후보, 이런 후보를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공약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에서는 행복지원금 120만 원입니다. 130만 원 아니고 12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간병비 지원 등의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영광은 아시는 것처럼 한빛원전 6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뿐만 아니라 풍력 발전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건설되고 있는 곳이어서 한빛원전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거기다 유지하는 대가로 지역 지원금이 한 400억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네. 거기에다가 태양광 풍력 발전 과정에서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는데, 그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투자에도 참여하고 주민 지원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한 재원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고 봐서 그런 정책을 냈고, 지금 지방 소멸이나 여러 가지 지역 경제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했을 때 이런 정책은 오히려 지역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펼쳐져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와 관련돼서 저희 당 장세일 후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점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은 60평생을 영광서 나서 거기서 국민들과 부대끼면서 살아온 영광 토박입니다. 토박이고 영광 사람들 잘 알고, 또 거기서 군의원, 도의원 거치면서 영광 군정도 잘 아는 분이고, 이게 이제 그래서 조금 이제 워낙 오래 살다 보니까 그 후보의 속속들이 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하지만 뭐 고향만 영광일 뿐이지 영광에 살아본 적도 없고,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영광에 뭐 전국 각지에 집도 있고 강남에 집도 있으면서 영광에는 단칸방 한 간도 없는 이런 분들이 와서 영광을 갑자기 나타나서 책임지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과연 믿고 선택해 줄 수 있을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관련해서 이게 저희가 이제 저희도 기본소득 관련해서 100만 원 공약을 했는데, 직전군수도 100만 원 공약을 해서 실행을 했어요. 아까 말한 원전 그 기여금 때문에 한 400억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뭐 여력이 있으면 국민들에게 일정 부분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이런 정책은 꼭 필요한 것이고, 저희 당은 당선되면 반드시 실천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후보 검증 문제는
여기서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장현 후보에 대해서 조금 한마디만. 잘못된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그 부분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장현 후보가 영광읍 와룡리에 임차 계약을 맺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 의원님께서 마치 그 임차 계약도 없이 거기서 머물지 않는 것처럼 표현하셔서 아마 언론에 사과까지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강남에 집이 있는 거는 후보 배우자가 수도권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전부터 실거주를 하고 있어서 무슨 강남에 투기를 위해서 거기 가 있는 게 아니고 장현 후보는 호남대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고 영광에서 군수로 당선되지도 않았는데 교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간 거를 그렇게 영광에 살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것은 좀 너무 과도한 비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배 탔으니까 너무 그 과잉되게 싸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영광이 사실 이제 곡성하고 달리 이 여러 이제 지지율 조사에서 이렇게 박빙이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분석이 나옵니다. 이낙연 팬심이 영광에 아직도 잔존하는가? 여기서 사선 의원 도지사까지 지난 이낙연 전 대표 팬심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래서 승부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는 민주당을 탈당했던 이석형 무소속 후보가 35%를 아마 득표를 했을 겁니다. 이런 게 변수가 되리라고 봅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리 이제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께서 뭐 고향을 영광을 기반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를 역임하신 또 우리 민주당의 대권 후보까지 역임하신 아주 훌륭한 분이시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의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총선 직전에 민주당을 탈당해서 광주에서 출마해서 10%대 낮은 이제 득표율로 낙마하면서 지지자들이 실망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 영광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 이낙연 전 대표를 대놓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핵심 지지층이었던 분들이 민주당 장세일 후보를 또 앞장서 지지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의 적극 지지를 저희가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 이낙연 전 대표가 그토록 열망했던 그 4기 호남 중심 민주정권 창출을 하려면은 제가 보기 힘을 좀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광 국민들이나 뭐 이낙연 우리 전 대표의 지지자들도 공감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장세일 후보를 선택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느낄 때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영광 지역의 민심은 글쎄요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이낙연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낙연 총리한테 지역구를 물려받으신 분이 지금 이계호 현 지역 의원이지 않습니까? 물려받고 나서 영광의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느냐 또 호남의 어떤 대표 정치인으로서 얼마나 역할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한 분들을 좀 더 저는 많이 들었고요.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데 다만 이낙연 전 총리처럼 호남을 대표하는 좀 제대로 된 정치, 좀 큰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들은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영광 선거도 그런 어떤 정신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영광에는 이제 4명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이제 3등을 하고 있는 진보당 후보 거의 뭐 20%에 육박할 정도로 거기도 지지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3파전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이제 야권 후보 단일화. 사실 여기가 보수의 그 중심지라고 해요. 뭐 60대 40 정도로 보수세가 강하다고 하는데 단일화 안 하면 아무리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고 해도 이기기는 뭐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일화 협상이 지금 사실은 멈춰서 있어요. 이거 누구 책임이 큽니까? 정의는. 우선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렇게 기본 구도는 영광 곡성에서는 건강한 경쟁을 하는 것. 거기에는 뭐 둘이 경쟁을 아무리 치열하게 해도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이 무슨 어부지리를 얻을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기는 건강한 경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추가로 두 곳이 나와 있는 부산 금정하고 인천 강화에서는 제대로 된 어떤 단일 전선을 꾸려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로 만드는 것이 아주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선거 초반부터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에서는 단일 전선을 만들자. 영광과 곡성에서는 건강한 경쟁을 하자. 이 기조를 아주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부산 금정에서 저희들이 세보니까 한 20회 정도의 단일화와 관련된 논의와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묵묵부답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민주당 황명선 단장인가요? 이분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부산 금정에서는 아예 조국혁신당의 유재성 후보가 사퇴를 해라. 뭐 그렇게 단일화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단일화를 하는 목표도 중요하고 또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가지를 다 저는 거스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서로 힘을 합하는 시너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인데 그런 거를 좋은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신선한 이벤트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지 그 결과가 나올 텐데 상대당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도 존중하지 않고 그냥 사퇴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단일화를 끌고 가는 것은 단일화가 돼도 그거는 정말로 아쉬운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단일화 테이블에서 좀 진지한 논의를 하는데 민주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투표용지 인쇄 전에 하는 게 그렇습니다. 할 거면 예.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론조사 방식하고 이제 조국혁신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토론 평가 이걸 믹스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여론조사 하려면 안심번호 추천하고 그러면 시간이 꽤나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당으로서는 뭐 당연히 부산에서 지금 지난 총선 결과를 보더라도 진보 세력이 합치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된다는 건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윤석열 정권 빨리 끝장내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단일화를 하려면은 단일화를 요구하는 세력의 진정성이라든지 뭐 신뢰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국 대표부터 김경주 후보에 대해서 없는 사실을 왜곡해서 말씀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좀 자꾸 시정을 요구해 달라고 했더니 아직도 아무 말씀 않고 계세요. 또한 아까 조국당 사무총장께서는 민주당이 호남의 국힘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할 수 없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과도 하고 책임자를 문책을 하고 정의를 해줘야지 진정성이 느껴지고 또 신뢰관계 속에서 대화가 진전될 텐데 그런 전제 조건이 지금 충족이 안 되니까 더 이상 대화 협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자꾸 이제 그런 전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병행하면서 자꾸 단일화를 요구해야지 정작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신뢰관계에 금을 가는 그런 처사에 대해서는 해명이라든지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자꾸 단일화만 말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필요한 조치를 좀 취하고 또 하여튼간에 어떻게든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든지 해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정 단일화는 매우 시급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조건을 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가 김경지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두 번 나섰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왜곡이라고 하는데 사실 왜곡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했을 수는 있고 유감이긴 합니다만은 그걸 왜곡이라고 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정도 표현이면은 박지원 의원, 김민석 최고위원, 우리 주철현 최고위원님은 훨씬 더 심한 말씀을 하셨다고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사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금정 선거의 단일화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걸 전제 조건인 것처럼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 오히려 후보 사무총장 발언은 유권자들이 제대로 평가하고 정말로 시너지를 모을 수 있는 그 과정을 잘 만드는 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나와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사무총장이 어떻게 호남인들을 그렇게 비하할 수가 있어요? 사무총장은 호남이 국힘이라고 말하는 사무총장은 공식 사과도 했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사퇴를 시켜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문책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정도 발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으면은 뭐 이거를 단일화 논의까지 끌고 가는 것은 저는 단일화 논의에 대한 진정성을 오히려 의심하게 만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단일화 문제는 여기서 접을 텐데 이런 댓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단일화 만약 엎어져서 국민의힘이 금정구청장 가져가면 민주당 책임이 크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있고요. 반면에 단일화는 하고 싶어야 하는 거지 조국당의 압박으로 인한 신경전 때문에 오히려 협상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또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주제를 마지막에서 좀 바꿔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하면 야권에서는 탄핵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거다. 탄핵의 스모킹
스모킹 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공천 개입 의혹 20%대에서 고착된 대통령의 지지율 이게 가속화되는 부분인데 얼마 전에 국회에서 민주당 강덕구원 주선으로 또 이 탄핵의 밤 행사가 열렸고요. 또 탄핵 준비 모임, 탄핵 발의 준비 모임에 12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9명이 민주당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야권의 대선 시간표에 탄핵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지 주철 의원님 시간표에 딱 찍혀 있습니까? 아니 저희가 뭐 시간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바꾸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된다면 임기를 다 채울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 같아요. 현재는 저희가 뭐 192석밖에 안 돼서 8석이 부족하지만은 자꾸 이제 저희가 뭐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또 국힘당 지지율이 함께 떨어지는 상황에서 여론을 먹는 국민의 지지율을 먹는 대중정당인 국힘당도 더 이상 윤 대통령과 계속 함께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전에 대통령이 통치 스타일 바꾸지 않게 되면은 제가 볼 때 언젠가는 탄핵의 시기가 온다고 보는데 그 시기를 언제인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이제 일부 이제 뭐 민주정당에서 개별적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뭐 탄핵 관련 발언을 하고 모임을 하는 것은 저희가 막을 수는 없지만은 이제 가반 정당을 가반 의석을 보유한 책임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는 당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정책화하기에는 조금 좀 신중한 면이 있고요. 아직까지 그 시기는 아니지 않느냐. 저희가 탄핵을 발의해도 현재로서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시기가 오래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사실은 객관적으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자득이라든지 명품백이라든지 특히 명품백 사건은 아시겠지만은 그 백을 교반 그 목사에 대해서는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했지 않습니까? 이게 청탁이 있었고 청탁 관련 금품 제공도 있었고 이런 걸 다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는 청탁금지법에서는 해당이 처벌할 수가 없지만은 알선 수재죄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5년 이하 징역이거든요. 특가법상 알선 수재죄는 딱 떨어지는 알선 수재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무턱대고 그냥 거부권 행사하면 이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헌법상 권한이긴 한데 뭐 국민이나 국가를 위해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가족을 자기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쓰게 되면은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 입법이고 위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윤 대통령이 언젠가는 이게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빨리 윤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국정 운영 스타일을 바꿔서 내부 소통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도 함께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는 이런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된다. 그리고 자기 배우자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는 과거 대통령들이 자기 자식들도 전부 다 처벌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기 배우자라도 과감하게 수사시켜서 사법적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댓글에 할 수 있는 게 거부권 말고는 없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부르고 있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있고요. 반면에 탄핵 요건에 무슨 국정 운영이 포함되는가? 야권의 탄핵 공세일 뿐이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주철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상황은 이미 국민들은 탄핵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경계 이거를 넘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이다라는 의견들을 너무나 많이 내시고 있고요. 다만 지난번 박근혜 탄핵 이후 또 새로운 탄핵을 한 번 더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게 많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게 터져나오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최근에 나오는 명태균 게이트와 같은 공천 개입, 그다음에 뭐 당무 개입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형을 받았을 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검사가 그거를 직접 기소해 가지고 실형을 살게 만든 정확히 그 사안입니다. 그런 점에서 더 이상 뭐 뒤로 빼거나 또 뭐라고 이렇게 해명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저는 주 의원님 아까 기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은 민주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은 이미 3년은 너무 길다 위원회, 일명 이제 탄핵추진위원회 탄추이란 걸 만들어서 그걸 가동하고 있고 많은 제보를 받아서 탄핵을 위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가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저희는 작은 당이고 민주당은
큰 수권 정당이라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중한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은 지금 시점은 이제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회가 중심돼서 이 탄핵 과정을 좀 끌어가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 아닌가. 지난 주말에 전국에서 이 탄핵과 관련된 집회가 시작됐는데 과거와 달리 많은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다 참여해서 열기가 확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될다. 저는 그렇게 보태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이 이제 탄핵과 관련해서는 아주 그냥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균형을 잡는 차원에서 다른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조국 대표도 이제 대법 판결을 앞두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11월에 이제 두 건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법 리스크가 자칫 이제 대선 후보로서의 그 자격 박탈 여부와 또 관련되기 때문에 이제 10월에 이 기설이 나오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좀 탄핵을 야권이 빌드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경험한 이 보수 지지자들이 일종의 보수 세력의 붕괴에 대한 어떤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탄핵이 빌드업돼서 계속 그 흐름을 타고 가면 오히려 보수 세력이 역으로 결집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좀 스텝을 조심스럽게 밟는 거 아니냐. 요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아까 우리 서강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참 개별 의원들은 조국당처럼 몸집이 가볍고 좀 이런 당이 참 부럽습니다. 부러운데 명색이 수권 정당으로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한 책임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국민들 여론을 보면서 또 구체적인 대통령의 유엔 입법 행위를 좀 확인해 가면서 좀 신중하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것을 마치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의 뭐 재판과 관련돼서 연계시키는 것은 경강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이재명 대표의 사고 리스크가 뭐 11월에 선거가 두 건 예정돼 있지만은 검사인 제가 보기에도 우리 윤석열 검찰 너무 심합니다. 정말로 검사로서의 정의감이라든지 균형 감각 완전히 상실해 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좀 올인하고 있거든요. 이런 검찰, 조작된 검찰, 이런 검찰을 저희가 믿고 법원이 제가 보기에는 유죄 판결 선고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저희는 사법 리스크를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그게 무슨 탄핵과 연관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도 있는 걸 압니다만은 저희들이 만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나라가 너무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왜 빨리 끌어내리지 못하느냐? 왜 제대로 못 싸우느냐? 이런 비판과 회초리가 오히려 강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고 그런 점에서 탄핵 과정은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거 전혀 거리가 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짧습니다. 자, 이제 원내 교섭단체가 현행은 이제 20석으로 고정이 돼 있죠. 조국혁신당이 12석입니다. 근데 과거에 국회 정치개혁 차원에서는 10석으로 낮추자는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성인은 좀 섭섭하지 않으세요? 민주당이나 국힘이 다 반대하는 것 같은데. 섭섭합니다, 솔직히. 민주당이 사실은 제3정당, 제4정당이 이렇게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국회 내에서 다양성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방향이고 그것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께서 본인이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고 이번 총선에서는 또 김민석 당시 상황실장이 교섭단체 완화를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까지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걸 위한 구체적인 법안 발의를 다 해놓은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좀 더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게 조국 혁신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 개혁, 정치 개혁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네. 또 새로운 어떤 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주 의원님. 이제 저희도 뭐 당 차원에서 그 국회법 개정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좀 적극적이지 못한데 이 원내와 관련된 국회법 개정은 여야 합의가 그동안에 가능했습니다. 그렇고 국힘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저희 이제 민주당 야권만 주도로 이게 통과시키게 되면 100% 또 이게 거부권 행사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국힘당의 동의를 좀 얻는 분위기 조성을 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좀 맞는 것이 아니냐. 조금만 기다리면서 함께 힘을 모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표 두 분이 지난번에 만났었잖아요. 예. 근데 국힘이 반대한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민주당이 먼저 끌고 가는 신용이라도 해주면 좀 덜 섭섭하지 않을까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희는 섭섭함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번 또 지방선거 좀 재보궐선거 끝나면 네. 이 부분과 관련돼서 다시 논의가 있을 겁니다. 네. 예. 자, 특집으로 마련한 박영환의 시사 1번지 두 분 열띤 토론 함께 지켜보다 보니까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주 의원님, 서한길 의원님 인사 말씀을 못 듣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